국가 부채가 이제 1,300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GDP 대비 49%, 50%. 요거 이제 물어봤는데 몰랐잖아요. 국무총리 이번에 후보자 되신 분이. 근데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GDP 대비 한 49%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채무가 이제 1,302조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좋은 부모요? 네, 좋은 부모. 갑자기요? 그러니까 빚 지는 부모예요? 아니면 빚이 없는 부모예요? 아, 깨끗한. 깨끗하죠. 네. 오히려 이제 빚이 없는 부모가 재정 건전성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정부도 빚을 내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이 되게 양호하고 그래야지 아랫세대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 빚은 사실 자녀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시죠? 상속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한전 승인 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속 중에. 포기하면 되니까 하긴 되지만 잘 아시네. 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빚을 많이 남겨주고 아랫세대가 그거를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빚이라는 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막 뭐 엄청나게 지금 막 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25만 원 그것도 저희도 이제 반대했지만 어쨌든 다 밀어붙이는 거고 그것도 다 누군가의 이제 아랫세대 다 빚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막 하고 근데 제가 좀 정말 궁금한 게 본인들 돈이면 진짜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대 못 주죠. 그러니까 본인들 돈이면 제가 볼 때는 절대 못 줄 것 같아요. 저보다도 못 줄 것 같은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각출하자 이런 느낌으로. 뭐 아니면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진짜 본인들 돈으로 밥 한 번 사줄 의향이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국민 세금 아랫세대가 내야 될 돈을 그냥 선신 쓰듯이 진짜 그럼 다 하는 게도 저는 정말 웃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본인들은 어떻게 치열하게 본인 자산을 굴리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따가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것도 말씀 좀. 근데 이분도 4층 건물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공자가 강 후보자의 남편분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변호사시니까 4층짜리 복합 건물을 직접 시공했다는 건데 이게 해당 부지가 468이면은 얼마냐면 이게 곱하기 0.3025 하면 얼마죠? 한 120평 정도 되려나?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20평 정도. 연면적이구나. 연면적. 대지가 아니라 연면적이니까 그 연면적 120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 그러면 120평 정도 되면 한 60평 정도 땅은 한 60평 정도 되겠다. 60평.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층에서 4층 주택.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점포교면 주택이에요. 맞습니다. 상가 주택. 요거를 이제 해당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이제 매입이 요게 예전에는 추첨이었어요. 추첨. 점포교면. 근데 지금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입찰로 사셨던지 아니면 입찰한 거를 이제 사셨던지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공사 건설업체가 점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건축 시공과 기술사 출신한 변호사는 공사 규모를 봤을 때 개인이 직접 시공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했고 건물 공사 방식은 건축주가 모든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지용공사와 시공업체에 맡긴 도급공사를 나뉘는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거는 뭐 봐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요거를 그러면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땅을 사고 본인이 건축주고 이제 남편이 시공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에서. 근데 이거를 결국엔 팔았어요. 팔아서 이제 보니까 양도세 이제 지방소득세가 440만 원이니까 각각 1인당 그냥 1억 2,500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꼭 성공적인 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관점에서. 건물을 사고 판 관점에서. 근데 저는 요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마 그 공사비를 좀 많이 그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그 건축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양도세는 줄지만 건축비가 올라가면 양도세는 줄지만 건축비에서 빼먹을 게 많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비를 좀 약간 부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어떻게든 그 할 수 있는 게 많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거기서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비에서도 이득을 남기고 이제 양도세는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줄이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투자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요거는 어떤 식으로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팔고 그 다음에 그 바로 판 것도 적절한 시점에서 판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판 자금을 가지고 과연 뭘 했을까가 또 궁금한 거죠. 어쨌든 상가주택은 예전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전액을 다 비과세로 해주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약간 인기가 없는데 어쨌든 상가주택을 통해서 이런 또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민주당도 뭐 저희는 당연히 그렇지만 민주당도 참 부동산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부동산은 왜 이렇게 터부시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게 말보다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보다는 항상
행동이 앞선다. 그리고 본인들은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이런 세금은 또 많이 뿌리려고도 한다. 그게 만약에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배치 투자 수익률이 S&P 헤지펀드 수익률이 이제 비교한 거를 누가 블로그에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재밌게 쓰셔가지고 저도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2억 원을 투자해서 한 달에 450만 원이면 수익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5,400만 원이니까 27%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개쩌는 겁니다. 워렌 버핏 저리 가라지 않아요? 그쵸. 워렌 버핏? 워렌 버핏 저리 가라요, 진짜.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 유학 단신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받은 정신으로 한 달에 450만 원의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관련 농사하는 부분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의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그렇게 월송금을 받은 것이라 했다. 근데 이게 진짜 27%면은 진짜 최고 아니에요, 이게? S&P 500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런 투자면 진짜 이거는 정말 최고다. 아니, 전세금을 빼서 넣었다고? 진짜.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했더니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라는데 그런데 300평에 석 달을 합하면 37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 돌려받았냐고 뭐 질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데 어차피 이거는 답변도 들을 필요도 없어서 말이 안 돼. 왜냐면 배추밭과 S&P 500은 이제 비교한 건데 수익률이 S&P 지수를 봤을 때도 배추밭 압승. 1970년대 이래 배당금 포함 연간 총수익률이 15.79로 배추밭 투자가 압승이라는 얘기예요. 네, 배추밭은 S&P 500 보다. 27%. 네. 배추밭하고 헤지펀드를 비교했어요. 전 세계에 그 내노라 하는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제 덤비는 헤지펀드 그렇죠. 수익률과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죠. 예. 워런 버핏과 네. 그 전설적인 레이 달리오, 네. 마이클 버리 등을 압도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야 이제 수익률보다는 투자 자금이 워낙 크니까 그쵸. 뭐 그런 것도 네,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국민연금 본부장으로 네. 중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국무총리 하실 분이 아니죠. 국무총리 아니야 지금 우리 연금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그치. 이거 딱 맡겨서 그렇죠. 배추에 몰빵 그렇죠. 국민연금 전부 다. 그렇죠. 27%면 뭐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연금은 끝난 겁니다. 그렇죠.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이에요. 퇴직연금도 이제 일시불로 못 받고 네. 이제 연금식으로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까지는 다 합쳐서 배추 사자. 전 세계 배추를 다 태양광이 아니다. 배추가 미래다. S&P 500 압승. 헤지펀드 압승.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한다.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이상하다. 네. 전세금을 빼서 어떤 미친놈이 배추에다 넣냐. 근데 그게 또 27% 수익이 나고 다달이. 그러니까요. 그걸 또 유학 자금으로 보내고. 그것도 그 유학한데도 또 하필 미국이다. 뭔가 아무튼 웃긴다 얘네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또 이런 거 언론에서 해줬거든요. 네. 요새는 안 해. 언론에서. 아예 이제 언급 없어? 자체가 없어요. 없어. 이제. 네. 어린이날에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네. 각각 선물했죠. 네. 우리는 뭐 인형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그치. 것들을 선물할 때 네.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쵸. 부동산을 딱딱 그 부동산이 뭐냐 했을 때 네. 고수의 영역이죠. 네. 재개발 상가. 그렇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렇죠. 재개발 상가의 네, 맞아요. 1-11.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1,000만 원으로 징여를 1,000만 원에 한 건데 징여세가 아마 이 당시 아마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아마 2,000에서 1,000에서 2,000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징여세를 안 내는 한도 내에서 이제 한 거예요. 징여세를 안 내는 한도에서 이제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한테 어린이날 선물로 네. 그 상가를 이제 사준 거죠. 증여를 한 거죠. 근데 증여세는 안 내요. 왜냐면 이제 그 한도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거죠. 네. 네, 그래서 35평형 기준으로 20억이 넘을 것 같다. 뭐 계산도 안 됩니다, 그죠? 네. 지하 9층? 와, 지하 9층. 지하 9층, 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하는 용기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대단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절세 측면에서 자녀한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가는 종부세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공직자 네. 할 때 주택 같은 거에 그렇죠. 걸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계속 팔고 할 때.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게 재건축 단지의 상가는 나중에 이렇게 개발이 되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재건축 상가를 이제 자녀 명의로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대신에 이분도 15년 기다렸잖아요. 네. 15년.
그러니까 이런 15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빛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과감히 투자는 용기가 정말 절실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주시하셔야 된다. 진짜 오래 기다려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가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폭작폭작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그거 한 칸이 4억이더라고요. 4억이. 4억이 넘죠 지금 그렇죠. 이제. 예. 그렇죠. 4년 전에 4억이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이제 월세 한 10만 원이나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를 거의 1,000만 원에 그 당시 샀으면 진짜 잘 사신 거지 않을까. 아무리 2015년 전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의 그 화폐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근데 아마 그렇게 싸게 산 이유는 아마 그 조합 설립 전에 뭔가 좀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스. 소스가. 귀뜸. 기뜸이 소스.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그 상가 사기가, 왜냐하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발표된 부분도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거를 진짜 우리처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기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런 투자를 못 해요. 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를. 마냥 기다리는 거. 그리고 저한테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한테 저도 이런 투자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돌발이 변수가 많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런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고수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나오면 안 되고 이완주 의원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기. 이완주 의원 초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강선우 의원인가? 네. 강선우 의원은 약간 하수예요, 하수. 거긴 조금 색이 안 났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수가 이제 김민석 의원이 중수인 것 같고 이제 이완주 의원은 끝판왕. 고수, 최고수다. 최고수. 20몇 년 한 저보다도 훨씬 나으신 최고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법인도 있어요. 이 가족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분당구에 있는 상가 두 채를 현물로 투자해서 부동산 임대 컨설팅 회사인 리엔즈 파트너즈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사내 이사가 이 위원장의 배우자이신 거고, 그러니까 가족법인이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도 이제 장남한테도 12.5%, 11.5% 이렇게 가족법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속세는 줄어들겠죠. 가족법인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 자녀분들은 이미 20억 이상의 자산이 생긴 거예요. 20억, 30억. 증여세 한 푼 없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의 자산이 생긴 거예요. 증여세 한 푼 없이. 예전에 뭐 삼성 난리 났었잖아요. 삼성 그거 뭐죠? 상속세? 그 상속세나 증여세 하는 것 때문에 대출 받아내고 막 주식 팔고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얘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정책에 기반하시는 분이 실장님은 자녀들이 세금 증여세 한 푼 없이 20억을 증여했다. 어떻게 생각해요? 멋있다. 정말 대단하시다. 멋있다. 정말 멋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복잡한 세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고, 부동산 증여이 투자 전략에서 세금 계획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2005년 당시 공시가격이 1호당 1,000만 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아이들에게 개별로 상가를 등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실제 이제 멘트를 이제 따온 거죠. 네. 20년 전 자녀들을 위해 매수해준 가격은 상가 한 호가 공시가격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미성년자 증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아예 안 내셨다는 얘기예요. 20년 전 1,0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1,000만 원으로 이제 20배, 20억 정도면 20배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준 거죠. 자, 이처럼 이런 식의 자산을 증여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부를 축적할 기회를 줄 수가 있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녀의 자산은 자연스럽게 불어나니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자산 승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말 성공적인 부동산 증여 및 투자 전략의 핵심이 아닐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장기 안목과 실행력이 30년 부동산 투자의 내공이다. 꾸준히 매입하고 관리하면서 부를 축적한 것이다. 이거는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과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겁니다. 맞아요. 끈기와 실행력을 배울 만하다. 네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또 어린이날 선물도 사줬다는 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정기획위원장의 말, 불로소득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항상. 그럼 이게 또 안 맞네. 꼬이는데요, 또 회로가? 네. 그래서 불로소득 환수하자고 또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이, 네. 정작 본인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신다.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그렇죠. 어떻게든 그러네. 머리를 써서 가족법인도 만들고. 그렇죠. 20년 전에 증여도 하고. 그렇죠. 본인들은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세금으로 내는 기본 배당이나 이런 거는 기본소득은 뿌리려고 한다.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럼 너희 불로소득은 어떻게 할 건데? 상가가 이제 아파트 됐으니까 본인도 이제 내야 되는데, 어차피 그게 이제 각각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개인이니까. 와, 이것까지 서기했네.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니까. 각각, 세대 분리 이제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종부세 안 돼요. 왜냐면 각각 한 채 20억 가져도 자녀가. 성인이고 또. 그래, 성인이니까. 와, 그러니까 대단하죠. 최고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진짜로. 저는 겸손해지려고, 이제 앞으로. 그런데도, 이제 이런 사실을 관심도 없고, 그죠? 일반인들은. 증여재산은 이제 배우자는 6억까지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이제 5천인데, 이제 미성년자니, 이제 19세 이하죠.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고,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 있지 않습니까? 뭐 사촌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이런 분들은 이제 1천만 원까지 되는 거고. 네. 창업자금 기업승계는 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 아시겠지만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이다. 예, 그래서 배우자 한도가 제일 크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증여재산 2월 과세라는 게 그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점. 예, 증여재산 2월 과세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설명 안 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